네, 어려운 경제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을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 또 미국 대선 얘기를 또 하네요.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리지 말고 네. 왜냐면은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게 돌려요. 확답을 안 해주고. 그렇죠. 네, 자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안 그래도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도란프. 도란프, 네. 저는 바이든이라고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흥묘 네. 백묘. 흥모백묘. 네. 뭐 트럼프면 어떻고 바이든이면 어떻겠어요. 음. 우리 국익에 어느 쪽에 더 도움이 되느냐. 트럼프가 왜 도움이 되느냐는 뭐 구체적으로 차후에 말씀드리겠으나 바이든이 된다고 꼭 불확실성이 거친다거나 한국에 유리한 경제 활동이 조성된다거나 세계적인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나마 저는 알던 사람, 늘 구간이 명관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왜 바이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미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바이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낙장 뭐, 불입입니다. 네. 논리는 어쨌든 불확실성인데 네. 불확실성이 누가 더 클까요? 음. 기본적으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게 형성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했는데 네. 대선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유지될까가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형국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 그냥 미국 아니면 다른 나라는 다 싫은 거예요. 약간 컨셉이 방위비 분담하라고 그러고 영국하고도 싸우고 뭐 유럽하고도 싸우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게요. 2021년 그 경제 전망책을 막 냈는데 네. 그 책의 제 중요한 그 글로벌 경제 이슈 하나로 리쇼링 전쟁. 리쇼링. 2021년은 리쇼링 전쟁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어요. 트럼프가. 네네.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다시 올리겠다. 올린다 그러죠. 25를 네. 28.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쇼링 정책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리쇼링 그런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경제를 좀 움직일 텐데 이런 면에서 조금 바이든이 낫다. 대하기가 수월하다. 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갑자기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선거지만 의회 선거를 봐야 네. 된다. 아. 상하원을 동시에 네. 뽑으니까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하원은 가져갈 거고 사실상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상원을 가져갈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제 백악관과 어떤 조합이 있느냐 네. 트럼프와 민주당 상원인지 아니면은 바이든과 민주당 상원 혹은 트럼프와 공화당 상원인지 바이든과 공화당 상원인지 요게 사실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가지 경우의 수 모두 굉장한 혼란이 예상이 그쵸. 되네요. 의회가 밀고자 하는 경제 정책과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이 완전히 안 맞는 상황이 그쵸. 되면 정말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서 내세운 주요 공약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통화 정책에서는 무조건 돈 푸는 건 맞아요. 양쪽 다 맞는데 그쵸. 저금리 정책으로 꾸준히 가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추가로 풀라고 얘기를 하겠고 바이든이 된다고 치면 지금 인프라 투자 같은 걸 대규모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아하. 국내에도 우리도 영향을 좀 받긴 영향을 하겠죠? 받을 수 있는 네.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정책을 바이든은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의 최고소득세율 구간도 올리겠다는 건데 트럼프는 무조건 텍스컷이죠. 추가 감세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현재의 세율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앞서서 김 실장님 말씀하신 아메리카 퍼스트가 바이든이라고 해서 다를 거냐. 저는 그 부분에 좀 고민이 있는 게 트럼프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의 경제 정책도 보면 바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제조업 부흥 정책을 펴겠다. 제조업 공급망 확충에 4년 동안 7천억 불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되든 B가 되든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겠다. 다만 환경 정책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한국의 기회가 조금 있을 것이나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거냐. 미국 저는 좀 대통령이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 위하겠죠. 아메리카 뭐 대통령은 그러겠습니까, 아메리카 말도. 챙기는 거고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우리 챙기는 거고 네. 다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중국하고 또 갑자기 친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명성을 강요하는 의회의 분위기, 뭐 조야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한국은 유탄을 맞아서 오히려 미중이냐, 미중 사이에서 이제 한미냐, 한중이냐 선택을 더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은 약간 대결 구도로 딱 가는 게 재밌는데요.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적인 정책 그거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첫 번째겠죠. 같은 2조 달러를 쓴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요 어디다 쓰냐면 송유관을 엄청나게 건설해요. 그리고 석유 시출을 더 해요. 네. 석유화학 발전하고요. 그러니까 환경은 상관없는 거예요. 신경 안 써요. 근데 바이든은 첫째가 바로 녹색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생에너지 산업 엄청나게 키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살짝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하고 맞아떨어져요.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인데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뉴딜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린 뉴딜 아닙니까? 근데 그린 뉴딜 사업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을 때 신재생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이 어떠냐면요. 아마 놀라실 텐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량의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10%가 안 되거든요. 네. 미국이 2035년까지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냐면 바이든이 공약으로 100%입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보급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태양광 패널 수출이라든가 또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뭐 미터기, 다양한 뭐 ESS라든가 이런 분야가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의 대상인데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또 열리는 거고 또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디지털 산업 엄청 중국을 제재하고 반도체 산업 소용돌이 일고 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사업하고 걸림돌이 돼요. 그런 면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이끌고 또 그린 뉴딜 사업을 또 촉진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방향하고 그나마 맞아떨어진다. 뭐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네요. 글쎄,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환경 정책이 두 대선 후보가 극명하게 입장이 갈린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네.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원유 시추할 수 있게 나대지를 더 넓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바이든의 경우에는 그린 뉴딜 한국이 가고자 하는 그 길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는 과정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좀 더 높아지니까. 그렇죠. 기준이 그렇죠. 높아지고 우리가 전기차 분야에서는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일본 차 중에 제가 뭐 차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캘리포니아 지역 가면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자동차로 디자인 월스트상을 받은 그 차이기도 한데 그런 차들이 이미 전기차에 그 저가 시장은 장악을 하고 있고 하이엔드 시장은 뭐 테슬라 등이 이미 그 장악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차가 팔릴 가능성이 있느냐. 이 오히려 시장 볼륨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태양광 패널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패널 이제 거의 100% 국내에서도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산 패널이 수율이 높고 괜찮은데 이게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다 줄도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했던 한국의 어떤 기업도 나는 그 투자를 이제 와서는 후회한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그 그린 녹색 성장이 꼭 우리에게 기회만 될 것이냐 이건 모르겠고 우리가 아직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그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동맹이면은 그 어떤 식구라는 걸 인증해야지
이런 압박이 더 어느 쪽이든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바이든은 트럼프는 선명하던데 당신은 좀 희미해라는 조야의 공격이 있으면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동맹국들과의 더 결연한 동맹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이든이 오히려 그런 그 어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명성 강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동맹을 동맹 취급을 안 해줬죠. 네, 동맹국은 너나 먹어라. 뭐 약간 이런 수준이었기 뭐 때문에. 언제는 친구라더니 네. 뒤로든 청구서 내밀고 이런 그러니까요. 식이었죠. 방위분담군도 네. 이렇게 사실 말도 안 되게 불러놓고 그 부분이죠. 그 그런 부분. 부분에선 사실은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을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관계를 좀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 5배 얘기는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예, 일단 지금 말씀 나눴던 어떤 산업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미중 무역 분쟁 컨셉에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냥 중국한테 높은 관세 때리면서 중국 제품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같이 싸잡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방국들하고 협력 관계, 공조 체제를 열심히 구축해 가지고 중국의 뭐 환경 문제라든가 산업 보조금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우방국들하고 협력 체제를 구하면서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강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어떤 혼란을 줄까 이건데 다만 지금 트럼프가 있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계속 좀 말만 멋있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의 전략을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중국도 우리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다 약간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왔는데 바이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정확히 줄을 서야죠. 맞습니다. 네. 정확히 줄을 서야 되고 그럴 경우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까? 우리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 사드 보복. 보복. 그 사드 보복 사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줄을 서는 순간 어떤 보복이 또 이루어질까? 특히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한 26% 정도 되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1위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 물량이라든가 경제적인 협력 관계, 홍콩까지 더하면 3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인 국가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있긴 하거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하고 전부 함께 압박을 하자 중국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1대1로 붙었을 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럿이 함께 붙는다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좀 압박을 받고 사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USMCA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뭐 각계 붙으면은 잽도 안 되는데 네. 어찌됐든 나타에서 그렇게 많이 자기들이 손해가 안 보는 방향으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끌어낸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도 중국을 맞대응할 때는 이제 특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을 끌어들여야 된다. 네. 요새는 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렇죠. 같긴 해요. 뭐 EPN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사실 뭐 또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수출도 그렇지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통화 정책이잖아요. 네, 이 통화 정책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네. 뭐 당분간은 누가 됐든 재정 정책은 확장적으로 가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서 혹은 또 추가로 어떤 여러 가지 뭐 산업 시설의 개비가 필요하다. 메이드 인 USA 정책을 펴겠다는 것 역시 바이든의 공약이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돈이 확 풀리겠죠. 풀려야죠. 그러면 시중에 물가가 오를 거고 돈을 좀 걷어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임하게 된다 하면 당분간 금리 인상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증시를 통해 본인의 치적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증시의 장세를 여기다 고춧가루를 뿌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에게도 일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으나 반면에 여러 가지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 금리를 조기에 올려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예열이 덜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친 금리차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간과할 수 없을 것 근데 같고. 금리는 대통령이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가 남이가 정부 일심동체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심동체설. 알고 봤던 연준이랑 한 몸이더라.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모든 나라가 이야기를 하지만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사실 샴쌍둥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정부에서 머리통을 딱 잡고 같은 곳을 봐야지라고 얘기하는 끌려가는 경우가 수밖에. 종종 있는데 네. 이런 통화 정책에서도 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앞서서 그 미중 관계가 저는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바이든 대통령 마음속에 대통령 정한 거 아니에요?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네.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그 관세 장벽이 확 낮아질 것 같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미 관계냐 한중 관계냐 이 선택을 강요받는 그 시점이 좀 당겨질 것 같은데 중국은 어차피 탈한국하면서 자력갱생하는 방향으로 원래 가고 있었고 미국을 등진다는 건 사실 미국만 등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범서방권 전체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뭐 2021년 경제전망책 냈으니까 네네. 금리 어떻게 될 건지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쵸. 어떤 정부가 등장하느냐에 상관없이 지금과 같은 낮은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소위 SNS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파월하고 소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파월한테 막 욕하면서 금리 더 내려라. 그러니까 금리 인하론자죠. 굉장히 강한 무조건 경기 부양이니까 1번도 2번도 3번도 무조건 경기 부양이니까 이렇게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금리 인하를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파월도 이미 현재 트럼프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현재 미국 경제를 당연히 판단해 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로서 판단해 보면 도저히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21년까지도.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22년까지도 낮은 금리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어요.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네. 지금과 같은 미국의 낮은 금리가 있었는데 그 낮은 금리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지했어요. 네.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그렇죠. quantitative ease 1, 2, 3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라는 것이 어제 올리고 오늘 내리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탠스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이런 스탠스는 말 그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상당 기간 21년, 22년까지 갈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롬 파월이 이미 발표를 했죠. 되게 한 2달 전인가 굉장히 컸던 이슈가 있었죠. 네네. AIT라는 그랬죠. 평균 물가 상승률 제도를 도입해서 물가가 상승할지라도 상승을 용인하겠다.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다 취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될지라도 금리 인상은 어렵겠다. 지금 현재 경제 여건이 그러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갔고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